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의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노인 이야기를 오늘 아침 오프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노인 이야기 하면은 별 재미없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노령 연령에 접어들어 보니까 세월은 화살 같더라고요. 제가 내년이면 60인데 20대가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무려 40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20대, 30대, 40대, 50대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이야기는 결코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일본 NHK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자를 쓰기 때문에 무연사회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무연, 즉 우리말로 따지면 연고가 없는 사회다. 이 방송은 이렇게, 전 그 방송 보지는 못했는데요. 동경, 즉 도쿄도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앞으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이야기로 그 무연사회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시작이 됩니다. 가족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혼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텔레비 보다가 안전자세로 양반다리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서 죽었던 겁니다. 연고가 없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질 않으니까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양반다리한 상태에서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죽어서 부패해가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날 때까지 그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NHK 취재팀은 일본에 이런 식으로 연고 없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세어봤더니 2010년도에 무려 32,000명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 인구 1억이 넘죠. 32,000명 별거 아닌지 모릅니다만은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돈은 없습니다. 노인네들 길거리 가다 보면 특히 강북 지역에 연립주택이나 일반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갯마루 걸어 가다 보면요, 폐지 이 조그마한 카트에다가 싣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주 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폐지라도 주워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연고가 없으니까 봉양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평생 동안 벌었던 돈 가지고 어디 단칸방 하를 마련해서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5년에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 즉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점하는 이런 초고령 사회에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은퇴 세대들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노년기를 맞았던 겁니다. 일본 지금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지만 노인 빈곤율은 24%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2%의 2배 이상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더욱더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혹은 기대 수명, 요즘은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41살인 남성이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게 기대 수명입니다. 요즘 40대면요, 기대 수명이 거의 80대 후반이 나옵니다. 즉
나이에 있는 젊은 남성은 앞으로 자기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살아온 만큼이 아니죠. 거의 한 5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만큼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느는 나라 없습니다. 이미 평균 수명도 세계 넘버 5 안에 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요, 일본이 24%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49%예요. 노인 2명 중에 1명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범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우리는 전혀 노인들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무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 빈곤하게 살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50대들도 미리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비할 길이 없어요. 대비할 길이. 자, 예금금리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정기예금금리가 0.3%입니다. 정기예금금리가 0.3%예요. 우리나라는 아마 1% 내지 2% 되고요. 뭐 특판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 2.5% 3% 됩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 저성장 저금리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저성장 저금리가 됩니다. 앞으로 금리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이 추세를 바꾸지 못하는 한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가기 때문에 돈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생각하면은 굶어 죽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봅시다. 일본도 1989년에 주식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만에 이르렀다가 이른바 버블이 꺼지면서 7천까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온갖 돈을 주식시장에 퍼부어가지고 그 절반의 2만 회복하는데 무려 26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금리면요, 돈이 주식시장에 몰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청년층의 빈곤이 심각할 지경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투자자 중에서요, 거의 30% 가까이가 60대 이상입니다. 즉 청년층의 혹은 중장년층의 주식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도 내리막길을 면치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자산의 80 내지 90%를 몰빵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온갖 부양책을 써가지고 요즘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청년이 없습니다. 없어. 우선 주변에 보십시오. 2 이상 낳은 집 봤습니까? 게다가 요즘은요, 1명 낳는 집, 애 없는 집,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취업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런 점에서는 거의 최하위 바닥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 말도 안 되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서 집을 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을 떠받치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노년의 대비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눈앞이 깜깜해요. 그런대로 퇴직금 뭐 평범한 직장 다녀서 한 3, 40년 근무하면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괜찮은 기업에서 퇴직하면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10억 정도 나오면은 그나마 낫죠. 3억에서 5억 정도면 이걸 가지고 50대 후반이면은 최소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인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냐? 뭐 세계적인 추세도 그 범인 중에 하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나라를 자기 자신의 재산 정식 순으로 여기든가 아니면은 머리 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세상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될지
판단조차 못하는 닭대가리. 이 정권의 시대가 이렇게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철학과 비전을 갖춘 지도자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길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필리핀 50년대는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막사이사이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는 아시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마르코스가 집권하고 나서 개판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필리핀, 대한민국의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정부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남미의 자원부국으로 그야말로 소와 말, 그 초원, 꿀이 흐르는 초원의 나라, 그 아르헨티나 아주 나라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나라 망하는 거 일순간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의 폐해에서 일어나서 거의 반세기를 달려오면서 대한민국 많이 성장했습니다만은 이거 말아먹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정권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시간 이제 한 2년여 남았는데요. 노령청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이따위 정권에게 다시 표를 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그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비밀비행 시간입니다. 김현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자,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대응에서 실패해서 피해를 키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경계 실패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위를 따져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김영문 정권은 뭐 사고가 났다면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군 당국이요. 오히려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앞장서요. 그러니까 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으로 이게 작전이 실패하고 아군 병력 보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패장들인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게 전면에서 뭔가를 주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반복돼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난 이제 조금 이해가 가. 왜 우리 국방비가 30조 원 정도로 북한의 한 1조에 비하면 30배 정도 매년 더 많이 씁니다. 뭐 무기라든지 보급 이런 데서는 뭐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가랭이를 잡으면서 제발 좀 가지 말아주세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따위니까 이런 겁니다. 이따위니까 매년 30배 이상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에게 맨날 깨지고 실제로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붙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가랑이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을 그렇게 목을 매는지. 그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저기 돈과 무게 있으면 뭐합니까? 정신이 개판 5분 전인데. 그게 1대1로 북한하고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뭐 무슨 장성인지 장관인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군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마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장담 못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따윈이 되겠습니까? 한겨레 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닮은 지뢰 사고 대응. 목함 지뢰가 폭발한 거 지난 4일 아침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당시 그러니까 그날 4일 늦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죠. 예, 그러니까 폭발한 것이 4일 아침인데 그날 늦게 이거 북한의 도발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을 했었다. 이렇게 어제 밝힌 겁니다. 하지만 안보 사안의 가운머리 한겨레가 우리말을 구사하니까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이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는 국가안보회의는 나흘 뒤인 지난 8일에야 한 번 열렸을 뿐입니다. 그 사이인 5일엔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10일까지 매일 북쪽에 고위급 회담 제안을 담은 서한 전달을 시도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언들이야. 개그맨도 아니고 말이야. 참나.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조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처 사이의 기본적인 정보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언제 보고받았으며 어떤 판단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건 내용을 발표한 10일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11일에야 그러니까 엊그제가 돼서야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국방부는 일부 강경 여론에 기대서 발언과 대응 수위를 높입니다. 초기에 혼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이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불안은 가시지 않은 채 대북 강경론만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질의응답에서 언급된 북한군 GP 사격 폭파 계획이나 당국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별 효과도 없이 위기를 키울 것이 분명한 이런 조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 이렇게 한겨레는 짚고 있고. 우선요. 예. 이 나라의 어버이 할배 깡패들이나 그리고 극우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 GP 사격 폭파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할배 깡패들이 성견지명이 있구나. 이 병신들이 경기에 실패해가지고 욕먹으니까 만약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갖고 있었으면은 무모하게 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전쟁 나면은 나 몰라 하고 외국으로 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뭐 북한군 GP 사격 폭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군 GP를 실제로 사격을 해서 폭발을 하려면요. 이게 북한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난 때가 아니고 언젠가에도 연평도 포격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이 못하겠다든가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대북 공격을 하는 거는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 상황의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이 갖고 있습니다. 예. 즉 미군이 갖고 있다는 얘기. 최소한 국지전이니까요. 최소한. 네. 예. 아니 이제 남한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전쟁입니다. 그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지전이 일어나서 안 그래도 지금 백악관이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못해요. 못합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무슨 GP 사격 계획을 계획에 수립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북한 놈들은 자식들 웃기고 있네. 그럴 겁니다.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에서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안전보장회의는 이렇게 또 했더니 어느 신문은 제2의 얼라들 발언이다. 아니 참 진짜 한심해요. 한심합니다. 물론
그 철책선 예. 아무리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뭐 경찰이 한두 놈도 못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목함지뢰를 설치를 하고 게다가 북한은 또 이 특수군이 아주 그 재래식 전력이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을 단련하는 특수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수팔 군단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와가지고 몰래 설치했다 칩시다 그래. 아니 그까지는 내 이해한다 이거야. 아무리 경계를 철저하게 한다더라도 뭐 할 수는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음 대처를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청와대를 거쳐서 청와대가 뭐 재난은 안 해도 안보는 한다며. 자기들 입으로 그 병신들이 얘기했잖아. 무슨 세월호 사건 일어나니까 재난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럼 안보는 우리가 한다고. 이게 안보 상황 아니야 이 병신들아.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상황을 딱 장악해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 우리나라 치킨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 이상의 대처를 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닭대가리더라도 보고를 받으면은 한글을 알 테니까 들어보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되면 그게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컨트롤타워 안보회의에는 통일 외교 멤버들도 참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정 수위 이상을 대응하려면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외교가 참석해야 되고 대북 관계니까 통일이 참석해야 되고 국정원도 참석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안보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A안, B안, C안 마련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해서 A안의 장점, B안의 장점, C안의 장점 그래서 가장 강추하는 B안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난리가 나 있는데 통일국 그 멍청한 새끼들은 북한에 대화 제의하고 이지를 하고 자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부예요. 이건 진짜 개그맨 하면 개그맨들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깡패 집단에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서울에서도 변두리 깡패들 집단이 대책회의 하는 거고 비슷해요, 진짜. 나 진짜 창피해서 낯을 못 덮고 다닐 겁니다. 미국에서. 청와대 안전보장 회의는 그러고 있고 국방부는 저러고 있고 통일부는 제각각 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된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국방 무슨 안보보좌관인지 지랄인지 걔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쯤 되면은 아무리 이런 국방 차원의 비상 상황이 있어도 회담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시도 정도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목함지뢰 때문에 지금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날아가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가 터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의는 그냥 북한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성명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대화를 제의하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했다며 미친 새끼들. 아니면은 고도의 2트랙, 3트랙 전략? 이해할 구석을 찾아보는 것이죠. 예. 이해하고 나 말이고 새끼들 말이야. 하여튼 이호 여사 올라가가지고 뭐 혹시라도 한 건 하고 올까 봐서 지들이 그냥 그거 희석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아이고 우리 각하 지금 열받을 겁니다 해가지고 뭐 뒤에 뭐가 있는지 바로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지랄을 했다. 그거 외엔 답이 없는 거죠. 무슨 고도가 다 얼어 죽을 일입니다. 부상당한 그 하사 중 한 명, 김하사. 네. 문재인 대표가 병문안 갔을 때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일 거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하면 그 북한한테 말리는 거다.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잘들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근데 그건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예. 그러니까 어제 뭐 사진 보도되는 양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 병신들이 이제 병신짓이 들통이 나면은 화를 냅니다. 보통 다 그래요. 이게 시정 잡배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놈이 병신짓 하다가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그걸 사람이 그 짓을 하냐 그러면은 들통이 나잖아요. 병신짓이. 그럼 화를 막 냅니다. 왜 하면서 강경 모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짝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경기에 실패했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아니, 전 경기에 실패한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노크 기술 같은 거는 어떻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과지만은 철책선에서 그 누가 뭐 해와가지고 목함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설치한 건지 많이도 잘 몰라요. 뭐 장마가 져가지고 떠내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국방부가 그 조사해 보니까 북한이 설치했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설치한갑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 이 정도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성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리가 날아간 저 부사관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현명한 대처 수위를 갖다가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전부 니 병신 새끼들은 뭐하냐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뭐 참 할 수도 없는 뭐 북한 GP를 뭐 타격하겠다. 사격 폭파하겠다 이지라고 잡혔어요. 아나 해봐라 병사입니다. 예. 너무 이게 너무 그렇게 다른 트랙으로 제각각 움직이고 있었다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 다시 한번 만천하에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아이고 우리 언니 누나 하면서 환호하는 영감탱이들 보면은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예. 자, 다음 토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이사님 한 곡지 건너뛰시고 그 다음 꼭지로 가시죠, 원고에. 예. 자, 중앙일보에 문제적 칼럼이 한 편 실렸습니다. 예.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문제적 인물이죠. 다들 잘 아시죠? 이 양반 아직도 살아계세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사실상의 주장을 담은 칼럼을 오늘 중앙일보에 실었네요. 그런데 칼럼 끝부분엔 글쎄요, 뭐 원칙적으로 늘 다는 문구일까요?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중앙일보가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또 달았습니다. 이인호 교수. 어떤 외부 필진의 칼럼에도 다 뒤에 따라요. 예, 이인호 교수. 제목. 광복절은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양반이 서울대 명예교수야. 서울대 명예교수죠. KBS 이사장이야. KBS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갑자기 또 생각하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KBS 이사장일걸 지금? 예. 여하튼 KBS 이사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더 좋았어요. KBS 이사장 현직 이사장 네. 맞고요. 그러면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거는 그야말로 명예이기 때문에 네. 저갈 수도 없는 건데 그냥 KBS 이사장 가지고 왜 또 서울대 명예교수로 해놨을까? 여하튼 이인호 이사장, 이인호 교수의 이력. 예, 어떤 인물인지는 뭐 다들 익히 잘 아실 테고요. 발표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 일각에서 지금 건국절 제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의 긴 연을 1948년 대신 1945년에 맞춤으로써 광복이라는 말이 가지는 참뜻이 상실되고 역사적 기억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궤변을 건국절 제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보시죠. 광복을 위해 희생했던 독립투사들의 공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참뜻을 기리자는 것이 건국절 주창자들의 목적입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그분들 덕분에 우리 민족은 38선 이남에서나마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독립을 회복했고 비로소 우리나라 여권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련과 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하자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부쩍 높아졌고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민족 통일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세력이 활개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국적 없는 통일지상주의의 유혹을 몰고 왔습니다. 국적 없는 통일지상주의의 유혹. 예, 굉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념적,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하는 순간 통일은 민족 전체의 해방과 복리의 증진을 의미하는 대박 대신 노예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길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통일이 된다는 망상에 젖어드는 현상마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이라는 표현은 교과서에 쓰면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정부 수립으로 고치라는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를 놓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1919년이지 1948년이 아니라는 학설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엉뚱한 변명까지 내놓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일부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임을 자랑하는 광복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쩌다 자기 나라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되었습니까? 역사를 왜곡한다고 일본이나 중국을 지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자기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는가를 스스로 상기하며 만국 앞에 기리는 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유린당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 광복군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다는 말입니까? 광복이란 단어는 우리의 민족 정서 속에 깊이 배어있는 익숙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8.15 경축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던 것을 건국절이라고 바꾸는 것은 정서적으로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이 자주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오는 8월 15일은 광복 70년이 아니라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임을 알고 기려야 할 것입니다. 문장도 너무 길어요. 예. 하여튼 뭐 저는 길을 씻었습니다. 이게 예.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의 적통부터 모든 거를 다 뒤엎는. 아니 뭐 그런 예?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게 너무 아니 뭐 저기 충격적이어가지고 박근혜 제가 대통령의 저기 여동생 박근영이는 뭐 친일적인 발언도 하는 마당인데 뭐 이런 사람도 예. 있는 거지. 아니 뭐 언급할 진짜. 가치가 있어야 뭐 말을 하지. 참 한 인간의 철학이 무섭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자, 다음 토픽 가보시죠.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오늘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자료 제출 등을 국회 일정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죠, 사실. 그러나 방탄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제19 감싸기 기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박기춘 의원이 이미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 동정론이 꽤나 퍼져 있다고 합니다. 한결의 사설 좀 보겠습니다. 제19 감싸기 하며 무슨 정치개혁인가.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야말로 빗나간 동료애요. 유권자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엉터리 측은지심입니다. 박 의원이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나 물품 내역을 보면 보통 국민들로서는 동정심은커녕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현금은 물론 명품 시계, 고급 가방, 안마의자도 받았습니까? 안마의자 등 본인이 받은 금품만 3억 5,800만 원 가량이고 상당이고 부인과 아들, 동생이 받은 것까지 합하면 가족이 다 받았군요. 7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치권이 자기네 식구 비리 혐의는 애써 못 본 척하면서 남의 당 사람의 잘못에는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니 더욱 쓴웃음이 나온다는 게 한결의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야당의 삿대질을 하면서도 심학봉 의원 문제를 두고는 이미 탈당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게 없다 이렇게 발을 뺍니다. 여야 모두 윤리의식의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비리 의원 감싸기, 몰염치한 윤리의식의 이중잣대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평소 입만 열면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을 외치다가도 막상 현안이 닥치면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비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권의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뭐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멍청한 거죠. 걔
그 새누리당이 잘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여론의 눈치를 잘 봐요. 예. 그래서 이거 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가차없이 쳐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쳐낸 사람을 다시 또 구제해 줍니다. 나중에. 아주 그냥 죄질이 극악하지 않은 이상은 다 또 구제를 해줘요. 이게 새누리당은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지. 여론이 나쁠 때는 가차없이 쳐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구제를 해주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꾸로가 여론이 척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주다가 이게 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쳐내고 나면 다시는 안 봅니다. 참다. 이런 억울함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이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건데요. 검찰이 정치인 비리와 관련한 것들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매일 터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그 상위기관은 법무부고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사안이 벌어졌다 싶으면은 그 중에 한 건 특히 야당 건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은 야 이 개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박희준이 한 행위가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의도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거거든요. 뭐 여자의 안마의자 받아가지고 뭐 7억 3천만 원 받았다는 박희춘이가 그 정도 받았으면 여당이는 또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건설업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면 좋겠습니까? 야당이도 줬을 겁니다. 뭐 박희춘은 이제 지역구에 있는 뭐 건설업자한테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어느 놈한테 또 뭔가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억울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새끼들은 하여튼 지들이 불리하다 생각되면은 이런 걸 터뜨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고급 가방에 안마의자에 명품 시계까지 근데 좀 많이 받긴 받았네요.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와이로 쓰고 뇌물 쓰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구야 그 옛날에 김두 뭐 어쩌고 하는 이명박 때 내하고 잘 나는 사람 뭐 골프 가방에 골프채에 상품권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그 뇌물을 주는 방법이라는 게 뭐 빤해요. 빤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재무부에 무기명 채권을 준다고 그러더만. 무기명 채권은 뭐 묻지마 채권이나 자금 출처도 따지지 않고 그런 걸 주로 뇌물을 준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뇌물 주는 방법은 딱 정해져가 있어요. 재벌들이 그 의원들한테 뇌물 줄 때는 자기 직원들 이름 쫙 돌려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 다 헌금합니다. 정치헌금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 법으로. 10명이 하면 5천만 원이에요. 100명이 하면 5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재벌에서 100명 동원을 못하겠어. 1000명 동원을 못하겠어.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상품권으로 뭐 백화점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가방이라고 그리고 안마의자 또 이거 가방이겠죠? 요즘 또 인기 있습니다. 안마의자 이거 뭐 한 1,000만 원짜리 고가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홈쇼핑에서 우리도 이제 어떤 분이 하나 그것도 참 사연 많은 안마의자인데 사모곡이 하나 있어가지고 참 가끔씩 업무 시간에는 못하고 끝나면은 한 번씩 해보는데 이게 그것도 최고급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안마의자는 돈 1,000만 원 갑니다. 뭐 그런 거 하나 갖다 바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서민들은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 렌트 해주는 회사가 또 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한 달에 한 10만 원 내면은 그 안마의자를 렌트를 해줍니다. 오죽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은 렌트까지 해서 하겠냐고. 특히 이제 아까 내 초고령사에 얘기했는데 인감탱이들은 사실 그 안마의자 좋습니다. 네, 있으면 피로도 풀리고 잠도 오고 좋거든요.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것이 드러나면은 사람들 이제 열받게 만드는 거죠. 고급 가방 뭐 루이비통 뭐 하나에 1,000만 원짜리 백 갖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자들만 갖고 다니. 근데 뭐
출근하다 보면은 아가씨들 전부 많아요. 루이비통 갖고 다니던데 무슨 진짜 수를 써서든 가짜인가?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 들 때도 있어요. 뭐 가짜일 수도 있겠지. 보세에 많잖아. 여하튼 이제 그렇게 드러나면은 사람들 열을 확 받게 만듭니다. 이런 XX, 명품 시계, 필립 파텍 이런 것들은 시계 하나 1억원짜리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야당을 이제 조지는 건데, 뭐, 저희는 빤히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빨리 그냥 끊어놓고, 아이, 체포동의안, 오케이. 다음에 또 새누리당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무죄로 드러나면 다시 복당을 시켜줘도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참 보면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게 새누리당 잘하잖아. 심옥봉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출당시켜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당은 아니야. 옛날에 그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 복사의 그 문대성. 문도리코. 뭐 형수, 뭐 추행? 김영태. 누구 재수 성추행.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의혹이었죠. 의혹을 받았던 바로 탈당시키지 않습니까? 네. 뭐 무죄 받으면 다 복당시킬지도 몰라요. 그렇죠. 새누리당은 빨리 끌어내고 나중에 구제해주는 그런 현명함을 갖춘 정당입니다. 참 나쁜 거는 잘 현명하게 해. 그러니까 뭐 새누리든 새정치연합이든 이거를 이게 일사천리로 즉각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저간의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저런 거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그 자손인 이종걸 선생 참 요즘 이종걸 선생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 독립투사 조상의 욕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그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제각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어떻게든 혁신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뭐 골배를 싸매고 있는데 원내대표라는 자는 문재인으로는 도저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지들끼리 뭐 당 만들겠다고 이지라고 자빠진 정당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당이 돌아가겠습니까? 게다가 박기춘이면 3선 4선쯤 되는 의원일 거예요. 3선, 나름대로 당내 기반이 있고 이른바 당 중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이 박기춘을 쳐내겠다 그러면 이런 하고 또 반발할 새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질 않은 거야. 보세요.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콤비 맞춰가지고 박근혜에게 들이받으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승민이 본때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김무성이 꼬리 팍 내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사불란당과 지리멸렬당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항상 야당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재집권을 했던 노무현 시대 때는 조금 나았습니다. 야당 평생 사실 김영삼이가 집권할 때도 트로이 목마처럼 그 민정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집권해서 된 거지 제대로 집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자당. 그때, 예. 그게 이제 DJ가 집권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의 비주류였던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으로부터 재집권을 해서 10년 시대를 열었던 건데 그래서 후반기에 가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전반기에서는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역량이 도대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돌아가신 사무라이 김영배 선생 국회부의장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의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김영배 그 국회부의장 끝에 하고 있을 걸 만나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차 한잔 할까? 그래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 스타벅스인지 뭔지 그때 스타벅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커피를 딱 한잔 하는데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투덜대십니까? 그랬더니 말이야 내가 국회 부의장 아니냐고 그 집권당에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런저런 인사청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국회의원들한테는 막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제 동생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야당 의원들은 힘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이제 국회 부의장쯤 됐고 집권당이니까 여기저기 얘기를 했나 봐. 근데 하나도 들어주는 새끼가 없어. 그게 노무현 시대라면은 절차에 따라서 안 됩니다. 미래협동조합이라면은 절차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 쉽게 얘기해서
요소요소에 과거 정권의 인간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영배가 야마 확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나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뭐 사정정국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 수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집권해 오지 않았습니까? 집권을 해오면요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말하자면은 부패와 아부에 의해서 출세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딱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이 텍스트화를 합니다. 그게 교범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요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던 요직이 그 윗자리에 또 요직으로 또 갑니다. 그 윗자리 요직이 가고 요직이 쫙쫙 올라가는 위계가 쫙 성립이 되고 맨 위에 권력자가 딱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딱 시키면은 이 위계에 의해서 쫙 내려가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착착착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처음 집권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요소요소에 이상한 놈들 다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정정국 해가지고 드립다 조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 야당은 그 집권의 경력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익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익 공동체에 관한 한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소지대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얻자는 이런 하나의 게임의 그 법칙을 나라대로 채워가고 있는 정당이 있죠.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게다가 또 한 7, 8년 권력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야. 그래서 눈앞의 이익에 팔려가지고 뭐 솔직한 얘기로 저기 호남 의원들 16명이 모여가지고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를 하고 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은 수도권은 자연히 쇄신이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그야말로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우기 때문에 여기도 인물이 안 나가면은 그렇죠. 그게 당선되지를 못해요. 경합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괜찮은 의원들 많이 나와요. 근데 영남 호남이 문제입니다. 영남에는 그냥 막대기만 꽂으면 무조건 새누리당 다 당선되고 호남에서는 막대기만 꽂으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익공동체 사소치대에 능한 새누리당은 또 영남에서 온갖 코스프레를 할 거예요. 한 4선 5선 된 사람들 나 불출마하겠습니다. 뭐 이한구 의원부터 뭐 김태우 최고위원 그러면서 등등 쇄신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못 지켰지만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또 뻔뻔스럽게 또 그질하고 다닐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자, 그렇게 대응을 하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물갈이를 해야 되거든. 그 물갈이 당할 놈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은 안 됩니다. 이제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참 한심한 놈들이지. 거기에 이종걸 원내대표라는 자가 끼어가지고 있으니 정당의 투톱이 대표와 원내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는데 그 정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게 더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표한테 충고하는 겁니다. 뭐 하려 정치하느냐고. 당신 아니면 이미 대통령 할 사람이 없었어. 정치를 하느냐고. 내가 뜨면 다 던지고 야 이 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가버리겠어요.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인간적인 그러네요.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밀어내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임에 같이 가서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기춘에 대해서도 이따위로 지금 대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인 품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정치, 이른바 이것도 야당에서 대표면 톱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처럼 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일 때 몰아붙이고 해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가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표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정치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된 것도 하고 싶었다 한 것도 아니고, 웃자다 보니까 된 건데, 이번엔 또 대통령 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재인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안희정이도 있잖아. 이재명이도 있잖아. 박원순이도 있잖아.
에, 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저기 하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그만 이런 두시지, 새끼들하고 그냥. 같이 정치한다고 앉아서 그런 똥물에 흙탕물 튕기고 있느냐. 그냥 다 던지고 야 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 사실 뭐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자, 토픽을 좀 바꿔가지고 예 넘어가 보죠. 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게 워낙들 오늘 예 오피니언에서 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이 어제 위안 달러 환율을 달러당 6.3306 위안으로 고시해서 위안화에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 돈의 가치를 이틀간 3.5%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나 봐. 예, 해외 언론은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을 늘고 와. 또 수입 가격 높아져서 수입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 뭐 처음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적용해서 채권을 대량 매입해 시중에 달러를 풀어서 달러와 같이 낮췄죠. 일본도 2012년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기준금리와 엔화 같이 떨어뜨렸습니다. 일본이 요새 어쨌든 뭐 이게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잘 돌아서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 명과 암이 따로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으로 환율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경제 규모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룹 오브 2의 한 축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서 환율 전쟁에 기름을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경향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전쟁 격화시키는 중국 위안화 절하. 환율 전쟁은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으로도 불립니다. 그렇죠? 예. 상대국 통화 강세를 초래해서 한정된 시장의 파이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위안화 절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5.3%, 수입의 2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위안화 절하 여파는 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장중에 1% 넘게 급락하다가 11.18포인트 하락한 1975.47로 마감해서 5거래일째 약세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어제 2,994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6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면서 한국 이탈 조짐마저 보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환율 전쟁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 당국자는 위안화 절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요. 중국과 한국은 완제품 경쟁 관계가 많지 않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 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이렇게. 예, 오히려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있겠지. 예, 뭐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 경제의 일부만 보고 내놓은 견해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경향은 짚습니다.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중 수출 경합도는 2010년 0.290에서 지난해 0.346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휴대폰, 부품, 석유제품, 조선, 전기, 전자제품 등은 경합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거기 가서 장사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이들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한국 제품, 대한민국 제품은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일본을 추격했던 때하고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뭐 전기전자제품, 일본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 아시아권 다 휩쓸고 있을 때 한국이 이제 급추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우리를 이제 추격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일본은 고급 부가가치 제품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요.
저희 옷에 들어가는 지퍼 있지 않습니까? 지퍼가 일본이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나라 지퍼하고 일본 지퍼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이른바 고가 옷에서는 다 일본 지퍼 씁니다. 우리나라 지퍼 안 써요. 그런 식으로 또 휴대폰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 내 대학 후배라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하나 팔면은 100원 중에서 20원은 무조건 그 회사로 간다는 거야. 핵심 부품 20%는 전부 그 회사 제품을 써요. 그나마 삼성이 그 부품을 하나 개발하면은 철수를 한답니다. 그나마.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은 가격을 10분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 회사를 죽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 부품이. 그 부품 하나에 이제, 그거는 이제 벌크 단위로 팔지. 부품 뭐 1000개에 1000원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일본이 사실은 그런 제품을 갖다가 말하자면 고가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산화를 하자 해가지고 그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가격을 1000원짜리를 갖다 100원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국산 개발하면 이건 최소한 한 4,500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그 일본에서는 100원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힘부터 경쟁이 안 되고 도산할 수밖에 없는 요런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어디서 배워왔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인데 그나마 삼성이 개발하면은 아예 철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1000원짜리를 갖다 삼성이 개발해가지고 400원을 내놓으면은 가격을 100원으로 떨어뜨리면은 삼성은 10원으로 떨어뜨린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삼성이 개발하면 헤이 더럽다 뭐라 처모라 하고 하잖아. 그 사업 분야에서 철수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어떻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침체돼가지고 그게 그 임금 피크제라는 것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숙련된 기능공이라면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오래 해야 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월급 많이 받는다고 다 잘라내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오겠냐고. 참 걱정입니다. 걱정. 환율 전쟁. 그리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이슈도 남아있고 중국 아무튼 복잡한 중국이 발전하면은 이웃입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중국도 불균형 성장, 쉽게 얘기해서 해변가는 거의 이제 한국에 근접하는 뭐 아직 근접은 아닙니다만은 뭐 중국에서 제일 택시가 비싸던 상해 가봐도 뭐 공해 말도 못합니다. 베이징도 그렇고 그 도시의 공기를 보면은 그 나라의 선진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울 시내 매연 때문에 아주 개판 우문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아직 불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해도 내륙은 뭐 많이 낮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대처를 잘 해야죠. 예. 자, 오늘 서영스타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니요.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